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널 톡톡사연에 제 이야기를 보내보게 되어서 무척 신이 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심정으로 사연을 신청해보게 되었네요.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각박해져 가는 것만 같아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 하는 사회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톡톡 사연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온전히 청자의 입장이 되어서 화자의 이모저모를 들으니까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인내심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가끔을 들더라고요. 과연 제 사연을 듣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공감을 보내주실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예전에 있었던 일만 떠올리면 입가에 의미가 불분명한 미소가 자꾸 지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겪었던 그 일들이 씁쓸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되게 복잡 미묘하거든요. 저는 특이하게 제 사촌 오빠와 친남매인 것 마냥 함께 자라났답니다. 사촌 오빠는 큰 이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저의 친정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존재이기도 해요. 큰 이모께서는 사촌 오빠가 무럭무럭 커가는 것도 보지 못하신 채 젊으신 나이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신 후에 그렇게 되신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큰 이모와의 영원한 이별을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죠. 모두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이모의 몫까지 더해서 사촌 오빠를 돌보셔야 맞았을 큰 이모분께서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집을 나가셨어요. 잠적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여자가 생겨서 당신의 친자식을 버리고 떠나셨던 겁니다. 엄마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어요. 어린 사촌 오빠가 그렇게 혼자 남겨졌지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께서는 너무 먼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기도 했고 당시에 도저히 손주를 돌보시며 키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행방을 감추고 떠나신 큰 이모분의 집안은 볼 것도 없었고요. 아이를 맡아줄 만한 집이 정말 거기서는 한 집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저를 빤히 쳐다보시다가 결심을 굳히셨던 겁니다. 네 배로 낳은 내 새끼만큼이나 내 친조카도 똑같이 소중해. 그러니 이 마음을 앞으로도 변치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잘 키워낼 수 있을 거야. 저를 바라보시며 사촌 오빠와 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키워내실 자신이 드셨던 겁니다. 사실 그때 저희 친정 아빠께서는 썩 내켜하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촌 오빠의 상황이 안 됐고 불쌍하거나 말거나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는 게 깔끔하고 뒤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차마 그러실 수 없었죠. 진심을 담은 눈물로 호소를 해가시며 그렇게 아빠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은 사촌 오빠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는 마치 친남매처럼 자라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춘기가 되었을 때 적잖이 반항적이 됐었죠. 괜히 세상이 밉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친자식도 아닌 주제에 저와 친남매인 것처럼 밖에서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촌 오빠가 얄미웠고요. 날이 갈수록 일에만 파묻혀 사시면서 집안일에 일절 관심을 안 두시는 아빠가 매정하게 느껴졌으며 제가 작정하고 엇나가기라도 할까봐 크게 걱정하시면서도 자꾸만 제 일에 사사건건 참견을 던지시는 엄마도 싫었습니다. 아주 못난 사춘기 소녀였죠. 진짜 친자식은 나인데 왜 오빠한테 더 관심을 주시고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을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 오빠는 엄마를 더 챙겨주셨지. 나보다 오빠가 더 좋으신 거야. 더 어렸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사촌 오빠와 즐겁게 놀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꾸 마음속에서 못난 가시가 자라났죠. 그 가시의 끝은 애꿎게도 엄마를 향했었고요. 딸로서 누구보다 엄마를 원망스러웠던 건가 봅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겪으며 반항 어린 자식으로 한참 몇 년을 지냈고요. 사촌 오빠는 교환학생으로 외국을 나가더니 아예 외국에서 눌러 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섭섭해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저의 사춘기 열병이 식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미루고 미뤘던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결과에서 썩 좋지 못한 게 나온 것 같아. 네? 좋지 못한 거요? 엄마, 그게 뭔데요? 아직은 나도 모르겠어. 정말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일단 그런 말만 들어놨거든. 에이, 난 또 뭐라고. 그럼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벌써 안절부절 걱정을 하세요? 별일 아니겠죠? 그럴까? 그러겠지. 그래, 별일 아닐 거야. 내가 괜히 심장이 떨려서 잠만 못 이뤘구나. 별일 아닌 걸로 나올 텐데. 뭔가 있는 걸로 밝혀지면 그때 말씀을 하세요. 미리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저까지 기분만 안 좋아지잖아요. 내가 우리 혜윤이 속은 생각도 못하고 성급하게 굴었었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그 무렵 저는 사춘기로 호떡하게 지나온 것을 슬슬 부끄러워하던 참이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틱틱거리고 짜증스럽게 굴던 것이 버릇처럼 나와버렸었죠. 속으로는 엄마를 걱정했었어요. 별일이 아닐 것 같지만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빠도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셨었죠. 별거 아니어야 할 텐데 혹시 당신이 어디 크게 아프기라도 한다 그러면 나는 진짜 일상생활을 못할 것 같아. 갈수록 일만 좋아하시고 가정에 소홀하시며 자식인 저하고도 대면 하셨던 분이 아빠이셨는데 그렇게 걱정 어린 표정과 말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그때 제가 속으로 놀랐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정밀 검사를 받으신 엄마는 큰 병에 걸렸다는 청척병력과도 같은 결과를 받아드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지난 모든 날들 속 행동들을 미치도록 후회하기 시작하였어요. 철없이 굴었던 제 자신이 미웠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었죠. 제가 마음속으로 견제를 하면서 질투를 하고 있었던 사촌 오빠보다 제가 여태까지 사실 낳은 점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반성 또한 들었고 앞으로는 절대 말썽을 부리는 자식이 되지 않겠다고 엄마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오빠를 질투 안 할 거고 엄마가 저를 가장 1등으로 사랑해주지 않으셔도 불평불만하지 않을 거니까 제발 건강하게 회복만 해주세요. 제발 살아만 주세요. 저는 너무 간절했어요. 평소에는 믿지도 찾지도 않았던 신을 향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제발 엄마가 살아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온 전성을 다해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힘을 내셨죠. 고통스러운 치료가 길게 이어졌으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으신 엄마를 보며 저도 힘들었지만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엄마를 붙잡았어요. 그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만들었어요. 모난 가시를 세워대며 철없게 굴었던 제 과거의 모습에 대한 속죄이기도 했을 겁니다. 저희 엄마는 악을 쓰며 노력을 하신 끝에 점차 투병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다시금 환한 웃음을 얼굴에 거실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무렵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벌어졌다기보다 밝혀졌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빠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가족들 몰래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의 투병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으신 엄마의 옛 친구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병문안을 오셨다가 병원 앞에서 통화하시는 저희 아빠를 발견하셨던 거예요. 하도 오랜만이라 헷갈리네. 저희가 맞던가 아니던가. 내가 이럴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물어봐야겠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내가 민망해지니까 소리내지 않고 뒤에서 몰래 다가가 봐야겠다. 아주 가까이서 보면 긴가민가 하던 것이 확신으로 바뀔 수도 있지. 그런데 저희 아빠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셨던 겁니다. 원래 아빠를 잘 아시던 분도 아니었고 얼굴을 본 적은 손에 꼽는 데다가 하도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살금살금 아빠를 향해 다가가셨고 그 사실을 모르셨던 아빠는 태평하게 통화를 이어가셨던 겁니다. 그래. 와이프는 곧 무사히 퇴원을 할 것 같아. 설마 여기서 더 이상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더 조심하면서 만나자. 아무리 내가 일에 빠져서 사는 남자라지만 자꾸 밖으로만 나돌면 와이프가 의심을 할 수도 있어. 바람이 난 상대와 통화를 하시던 참이었어요. 내용을 들어버린 엄마의 친구분께서는 입을 틀어막고 살금살금 이동을 하셨습니다. 차마 저희 엄마에게 본인이 들으신 것을 추측하신 전말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못하셨고요. 그러나 얼마 뒤 엄마가 무사히 퇴원을 하셨고 평탄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아시고는 이러한 소식을 접해도 충격을 흡수하실 만한 상태는 되셨을 거라 판단을 하셔서 저희 엄마에게 연락을 하셨던 겁니다. 나도 당연히 아니라고 믿고 싶지. 근데 워낙 일적으로 유능하다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분명히 껄떡대는 불려시들이 한둘은 언제나 있었을 듯 싶기도 해. 그렇구나. 알겠어. 아무튼 알려줘서 고마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나한테 알려준 건 정말 잘한 거야. 나는 가만 당하는 게 무척이나 싫거든. 지금부터는 내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내 힘으로 알아볼게. 다시 한번 고맙다. 엄마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으나 전화기를 붙드신 손은 숨길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이 설마 싶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우시는 모습은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바람을 피우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모습도 쉬이 상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만큼이나 아빠와 거리감이 있던 딸이었던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저는 비로소 제가 아빠에 대해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안다고 남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 아빠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빠. 나중에. 항상 그러셨어요. 바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 나중이라는 때는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아빠를 향해 매달리지 않게 되었고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는 자식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으나 아빠가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그래도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것을 아셨을 때 아빠가 얼마나 걱정 어린 반응을 보이셨던가를 떠올리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배신할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냉정했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로부터 며칠 뒤 늦은 밤중에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확 달아난 채로 발소리를 죽여서 안방으로 가보았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었죠. 내가 생가살을 넘나들고 있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나? 그런 생각이 들디? 그럴 마음이 어떻게 감이 들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남편이야? 당신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안 죽었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이 안 죽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 그래서 당신이 되게 심각한 상태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게 지금 무슨 개소리야? 내 상태가 대단하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거야? 그런 소리야 지금? 미쳤어. 완전히 돌았어. 진지한 사이는 아니라고 이미 말했잖아. 잠깐의 충동이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자야. 충동이라는 설명 외에 그 어떤 말도 붙일 게 없는 여자라고. 그럴싸하게 짓거려서 상대를 휘두르려고 드는 건 법정에서나 실컷 해. 판사나 설득하고 싶을 때 그러라고. 검사를 이기고 싶을 때나 그러라고. 왜 네 마누라로 우롱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짓거리니? 응? 내가 얼마나 우습고 한심하게 보이면 이렇게 굴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전부 다 부질없던 거였어. 애초에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하려고 그 온갖 애를 쓰는 게 아니었어. 왜 이야기가 거기까지 튀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모르겠어? 나는 온몸으로 지금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행동을 해버렸다고 그런 사과를 하고 있는 셈이잖아. 당신 나를 몰라? 엄마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저는 참담해졌어요. 결국은 아빠가 바람을 피우셨던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셨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 이해, 그런 것이 부족하신 분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답답하다는 듯 크게 한숨을 내쉬셨고 엄마는 분에 미치겠다고 하시며 울음과 웃음을 번갈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떨리는 입술을 이로 꽉 깨물면서 조용히 제 방으로 발걸음을 돌렸었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도대체 아빠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를 궁금해했고 제가 그러는 동안 엄마는 그날 배신감에 치를 떠는 밤을 보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그때 엄마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하셔서 그 시간에 지갑이며 차키를 챙겨다가 집을 나가 밖에서 주무셨더라고요. 쾌행한 엄마의 얼굴, 잠을 설쳐서 고단한 제 표정,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답을 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분의 대화를 다 들었다는 걸 엄마는 눈치채셨고요. 저 또한 엄마가 눈치채셨음을 알아차렸죠. 이튿날 저녁에 저를 앞에 앉혀놓고 엄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미처 몰랐던 엄마의 옛날 과거가 존재했더라고요. 사실 엄마는 극심한 반대 속에서 결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댁의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며느리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고요. 내 잘난 아들을 고작 졌단 별 볼 일 하나 없는 년한테 빼앗기게 됐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하늘도 무심하시지. 고작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이 난리 때까지 살았던 게 아닌데 잘난 아들이 다 잘났는데 딱 하나 여자 보는 눈이 부족했구나. 내가 어미로서 그 부분을 잘 잡아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으니 전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친할머니께서는 엄마만 보면 눈을 찌르셨고 이를 빠드득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엄마는 당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때 유일하게 의지가 되었던 존재가 바로 큰 이모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큰 이모가 세상에 남기고 떠나신 사촌 오빠라는 존재를 더 애틋한 마음으로 봐오셨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나는 네 할머니가 영원히 살 것만 같았단다. 그게 아주 견딜 수가 없었지.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더라고. 그 악독하디 악독하셨던 분께서 몸이 아픈 것 하나에는 견뎌내지 못하시더구나. 살살 앓고 계시던 지병이 갑자기 악화가 되었던 거야. 난데없이 증사가 악화되었던 뒤로는 돌아가시기까지 시일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 사람 목숨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 참으로 덧없더라. 죽을 때는 아무리 악독하게 호령하셨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초라하기 그지없었어. 예기치 못하게 쓰러지신 뒤 돌아가셨던 거라서 다들 마음의 준비를 크게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모두가 경황이 없었다고 합니다. 친정 아빠는 형제 중에 막내이세요. 친할머니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아무도 친정 엄마를 쥐잡듯이 하며 괴롭힐 인물은 없었습니다. 속으로 다들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셨던 걸지도 모르고요. 엄마는 당신의 시누이들이 갑자기 시누이 짓들을 하는 것에 흥미를 잃고 휙 돌아선 것의 안도감보다 허무함을 더 크게 느끼셨습니다. 그때까지 당신께서 개고생해가며 인내하고 견뎌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셨던 거예요. 엄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시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시댁을 드나들며 지내기 시작하셨으나 속은 상처가 나 있던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앙금이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죠. 엄마는 그런 것들을 억누르셨어요. 평탄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요. 그리고 사촌 오빠를 키우게 되었으니 바로 그 점에 눈치가 보여서요. 언제나 참으셨던 겁니다. 성격이 지나치게 무심한 것도,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것도,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도, 다혈질인 것도 전부 참아주었어. 네 아빠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 마냥 그렇게 대해주었어. 그런데 결과가 이거구나. 내가 힘들 때 바람이라니. 배신도 이런 추잡한 배신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하지는 말았어야지. 말씀을 이어가시던 엄마가 결국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셨습니다. 그 흐느낌은 오열로 번져갔어요.
자식된 입장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빠가 미치도록 원망스럽다는 사실이었죠. 저도 솔직히 착하고 올바르기만 한 딸이 아니었으나 적어도 아빠보다는 떳떳했습니다. 일에만 미쳐 사시는 것처럼 해놓고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셨다니, 그것도 힘든 투변 생활 와중에 그러셨다니 너무나도 실망이었어요. 뒤통수가 얼얼하다 못해서 아주 아팠습니다. 저는 아빠가 진심을 다해 사과해 주실 거라고, 적당한 단어를 골라 오셨을 거라고, 그래도 마지막 희망 정도는 가졌었어요.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니까 여기서 더 실수는 안 하실 거라고 여겼던 건데요.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래도 하나가 아니었나 봐. 그래서 내가 그런 충동에 넘어가 버렸나 봐. 마음이 오로지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내가 충동을 느낄 일도 없었겠지.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개소리를 하실 수 있나 싶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죠. 저도 경악했고 엄마는 몇 배로 더욱 경악하셨습니다. 이 정신 나간 남자야. 네가 조성모라도 돼?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다고 가산말 읊으면서 마이크라도 쥘래? 지금 어디서 그딴 대도 않는 소리를 변명이랍시고 내놓는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니면 이 상황이 그저 우습기만 한 거야? 변명이 아니야. 나는 있는 그대로 진실만을 얘기할 뿐이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고심하다가 꺼내 들게 된 대답이기도 하고. 그러니 무조건 진실이야. 미치겠다. 이런 남자를 여태까지 끼고 산 내 자신이 용하네. 누가 언제 순도 100% 진실이 궁금하다고 그랬어? 이런 상황에서 바람 피운 남자한테 그딴 소리나 듣고 싶은 여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걸 알아도 내가 도저히 당신하고 이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겠네. 하루빨리 이혼하자.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야? 설마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제대로 안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건 아니지? 아빠는 진심을 다해 사과하기는커녕 엄마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조롱을 보내셨습니다. 엄마를 향해 매사에 감정적이고 나약하다는 말씀도 뱉으셨습니다.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정이 없는 분이실 줄 몰랐고 저 또한 아빠라는 존재에게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남남이 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빠는 이해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엄마는 아주 질려버리셨고요. 아빠 같은 사람 때문에 기죽어서 살지는 않겠다며 더욱 힘을 내서 사시겠다는 엄마는 몇 년 뒤 사촌 오빠가 외국에서 인연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는 것까지 보고 나시자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괜히 초조해지더라고요. 엄마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저도 인연을 만나야 할 듯 싶었죠. 시간이 흐르며 아빠가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생겼으나 달갑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식이 아쉬워지시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빠를 결혼식장에 부르지 않겠다고 미리 못을 박았죠. 없으신 분으로 알고 그렇게 계속 살겠다고도 했고요. 아빠의 바람 문제를 겪었던 여파였을까요? 저는 자기가 잘난 걸 아는 남자,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박식하게 아는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싫었습니다. 그런 남자는 절대 연애 상대로 안 보였어요. 결국 저는 순박하고 수더분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매사에 목소리 높이는 법이 없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작은 것에서 소중함을 찾는 남자라서 좋았습니다. 결혼식도 소박하게 아주 조용히 올렸는데요.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던 즈음에 이미 시부모님께서는 진작에 결정 지어놓으셨던 시골살이를 실행으로 옮기시고 계셨죠. 이제 인생의 막바지를 고즈넉한 시골에서 보내고 싶다는 뜻도 있었고 시어머니의 요양이라는 게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시부모님 때문에 겪을 시댁의 문제는 원천 차단이 된 며느리였던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겪으셨다던 지독한 시집살이, 저는 그것을 아예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남편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잘했다 여겼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자 형제도 없었으니 따라서 시누이도 없었고요. 정말 좋았죠. 단 하나, 마지막 요소 하나가 저를 괴롭게 만들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안일하게 굴었습니다. 저에게 시누이는 없었으나 동서가 있었습니다. 저의 손이 동서는 당연히 이미 장가를 든 지 오래였던 제 남편의 형과 결혼한 사람인 건데요. 같은 핏줄이라서 그런지 친형제가 비슷한 결이란 걸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조용조용하신 분이었고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당최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마 그러신 분의 배우자가 보통 내기가 아닐 줄이라고 제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나요? 뭐라고? 집안에 돈이 그렇게나 많다는 말이야? 농담 아니고 진짜? 진짜야. 나도 그런 건 워낙 안 물어보면서 살고 우리 형도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잘 꺼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정확히 모른 채로 계속 살았는데 얼마 전에 나 결혼 준비하고 있을 때 형하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어. 여태껏 형수님이 유복한 집안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재산이 100억이라나 뭐라나.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 들은 거야. 100억? 아니, 어떻게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 10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니. 와, 대단하다. 완전히 자산가네. 제가 깜짝 놀라서 혀를 내둘렀죠. 제 하나뿐인 손이 동서되시는 분께서 예상 외의 자산가이셨던 겁니다. 어쩐지 볼 때마다 명품 가방을 손에 들고 계시고 거만한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것도 예사롭지 않다고 했더니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산가라면 어깨에 힘주고 턱을 치켜들고 다닐만 하겠다 싶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그거 참 신기하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건가 봐. 시부모님의 얼굴에는 무력이 없었고 그건 아주버님이나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저의 손이 동서 같은 인물이 며느리로 들어와 있었는지 그게 암만 생각해도 신기했어요. 제 동서 그러니까 형님의 집안에 어쩌다가 그렇게 돈이 많아졌는지 저는 차차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부친 되시는 분께서 상당히 수완이 좋으신 사업가이신 모양이었어요. 이런저런 온라인 사업에 일찍 뛰어드셨다가 재미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버신 뒤에는 그걸로 장사를 하려고 가게도 차리셨고요. 가게가 잘 되는 바람에 지점도 여러 개를 냈고 부동산 투자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집에 급속도로 돈이 불어났던 시점은 형님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무렵이었나 보더라고요.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까지만 해도 나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던 못된 년들이 꽤 많았었지. 자기들끼리만 무리짓고 은근히 나를 따돌리는 꼬라지가 얼마나 보기 싫던지. 그런데 바로 얼마 안 가서 우리 아빠가 돈방석에 오르셨거든. 그때부터는 뭐다? 전문 용어로 전세 역전. 나를 무시했던 년들이 내가 새로 산 가방을 보고 죄다 눈이 돌아가더라. 연예인들이나 구할 수 있었던 운동화를 내가 신고 나타나니까 전부 어쩔 줄은 모르더라고. 내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건만 알아서들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왔고 착실하게 내 따까리 노릇을 시작했었지. 와, 그때만 해도 내가 정말 어렸어. 피부도 아주 탱탱했는데 지금처럼 피부과에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었던 그때가 가끔은 너무 그리워서 가슴에 사무친다. 저는 맹세코 형님에게 과거 이야기를 상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앞에서 형님이 멋대로 떠드신 것뿐이었죠. 그때는 시부모님께서는 예기치 못하게 정기적으로 서울의 병원을 다니게 되시는 바람에 때마다 서울로 올라오고 계셨어요. 그럴 때가 자연스레 자식 부부들이 모이는 날이기도 했었죠.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형님을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딱히 궁금하지도 않았던 형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분명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맞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가 형님은 꽤 못마땅하셨던 듯 싶더라고요. 동서, 근데 말이야. 동서는 내가 얘기할 때마다 지루해 죽겠다는 얼굴을 한다.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여우짓 하는 거 맞지? 저는 여우짓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제가 쌍꺼풀이 짙은 편이라서 그런지 눈을 힘주고 뜨지 않으면 졸려 보인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뭐야 지금? 내가 쌍꺼풀 수술한 사람이라고 비웃는 거야?
그거 지적하고 싶어서 일부러 쌍꺼풀 얘기를 꺼낸 거지? 맞네, 여우짓. 형님, 그거 눈 자연 아니었나요? 저는 여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요. 수술하신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관찰력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튼 오해를 하신 거니까 오해 푸세요. 오해를 풀고 말고는 내 마음이야. 내가 결정한다고. 동서, 내가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을 해온 건데 말이지. 동서는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평범하지가 않다고 해야 하나? 보통 사람이 동서의 입장이라면 말이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못해. 일단 숙이고 들어온다고. 왜냐? 그게 정답이니까. 정답이라고 이미 선언하신 마당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왜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동서, 제발. 이런 식으로 없이 자라서 배운 거 없는 티 좀 내지 말자. 내가 다 민망해서 죽겠다?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나 중학교 때 이야기를 듣고도 모르겠어? 뭐 느껴지는 게 없어? 그때 그 가짜 났던 년들처럼 동서도 꼭 그런 입장이어야 맞는 거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동서보다 잘났다 못해서 아예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서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분수에 맞지 않게 굴고 있는 거야. 건방지게 그런 식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하는 거. 그것부터가 글렀어. 최소한 반년은 눈 깔고 지내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어야 했는데 동서는 첫 판부터 고개가 빳빳했잖아. 그리고 맹랑한 척하면서 눈알 굴리는 것도 하지 마. 습관적으로 귀여운 척을 하네. 남자들 앞에서는 그런 게 잘 통했겠지. 순진하신 아버님, 어머님한테까지는 아마 통했을 거야. 그런데 내 앞에서는 어림도 없어. 다 간파당했으니까. 귀여운 척하는 건 집어치웠으면 해. 쉬지 않고 다다다 쏟아대시는 동안 형님은 희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난 부분으로 저를 찍어내릴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는 모습이었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형님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확신이요.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정상이 아니구나.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웬만하면 상종을 하지 말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그 이후로는 형님을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어쩔 수 없이 자리하게 되어도 제가 슬그머니 밖으로 돌았고요. 동서, 왜 나 무시해? 그렇게나 나한테 숙이고 굴복하는 게 싫은가 봐. 그랬더니 어느 날 형님이 저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유, 진짜 머리 아팠죠. 그게 딱히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워낙 어딜 가도 겉도는 성격이라는 소리는 종종 듣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이 정도면 트집을 안 잡히겠지 싶었는데 다행히 형님이 별소리를 더 하진 않으셨었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시작일 줄이야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나는 우리 아빠가 능력이 넘쳐서 남편감을 고를 적에 능력을 안 보고 고를 수 있었잖아. 그러셨군요. 멋지네요. 동서는 그 뭐라더라? 전문 용어로 한부모 가정? 그런 거라서 아빠의 품이 정말 그리웠겠다. 참 안 됐네. 살기 힘들었겠다. 제가 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중 한 분하고만 살 수 있다면 아빠보다 엄마가 나아서요. 아주 힘들지는 않았어요. 애써 괜찮은 척 안 해도 돼. 자존심 되게 챙기네. 동서는 외동이기도 하잖아. 뻔히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집에 돈이라도 많으면 좋으려만 그렇지도 못하고 세상살이가 참 불공평해. 외동인 저와는 달리 형님은 삼남매이셨어요. 돈도 많은데 애정은 더 많은 가족이라고 얼마나 침을 튀기며 자랑을 하셨던지 모릅니다.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하니까 형님이 날리신 발언이 있었죠. 동서는 그 어줍잖은 자존심을 못 굽히는 게 문제네.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감정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부터가 성장의 시작인데. 동서는 아직 성장도 못한 피덩이 같아. 성격도 사회 부적응자 같으니까 내가 동서 생각해서 자꾸 챙겨주는 거야.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형님은 제가 본인을 부러워해서 눈물을 흘리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제 입에서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울음 섞인 한탄이 흘러나왔다면 형님은 아주 개운해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형님이라는 초강적 별종을 상대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서 형님의 스타일을 알아볼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피하고 싶어도 딱히 피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그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상대가 형님이었으니 저는 어느새 완전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순하고 아무 생각 없는 남자하고 결혼한 게 이럴 때는 뼈가 아프더라고요. 형님이 너무 독특하신 데다가 자꾸 저를 걸고 넘어져서 미치겠다는 심정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더니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놀란 반응이 본인에게 불똥이 튈까봐 걱정돼서 놀라는 거였습니다. 형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아주버님도 비슷하셨죠. 이미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는 태도로 모든 것을 반쯤 포기하고 사신 지 오래였습니다. 이상한 형님 같은 사람 밑에서 저만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될 일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편찮으신 엄마께 미주알 고주알 떠들기도 싫은 제 입장을 형님은 아셨던 게 분명합니다. 동서, 같이 만두 빚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그래서 언제 다 빚을래? 제가 먼저 만두하자고 그런 적 없는데요. 형님이 판을 벌리셨잖아요. 왜 말대꾸하고 지랄이야. 투정 부리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해. 나한테 하지 말고. 아, 동서는 아빠가 없지. 동서한테 있는 건 아픈 엄마뿐인데 내가 이건 생각이 좀 짧았네. 미안.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미치겠던 것은 고작 그 저급한 조롱에도 상처를 받고만 제 자신이었습니다. 형님은 제 앞에서 잘난 우리 아빠에 대한 자랑을 끝도 없이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꼭 추임새를 동서는 아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라는 소리로 넣었습니다.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우습게 여겨지고 있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형님을 안 보기 위해 시댁의 일절 발길을 끊었습니다. 사실 때마다 서울로 오셨던 시부모님 말고도 시할머니와 시고모 등 가까이 챙기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종종 잘 모였던 것인데 형님 때문에 진짜 못 해먹겠더라고요. 100억대 자산가이니 뭐니 하는 감투를 쓰고 오만 폐악질을 다 부리는 형님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저의 심정을 곧 시부모님께서 아시게 되었습니다. 저 빼고 남편이 자꾸 등장하니까 시부모님께서도 심상치 않은 것을 감지해서 내막을 자꾸 캐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시부모님을 따로 찾아뵙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내가 내 나름의 힘을 다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네한테 단단히 일러둘 테니 너도 웬만하면 마음 풀어라.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할머니께서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냐 싶어서 다들 그걸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아직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자는 취지였죠. 저는 수긍을 했고 과연 형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걱정과 기대를 안고 며칠 뒤 시댁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보았습니다. 동서, 이제 와? 우리는 진작에 와 있었어. 근데 형님이 되게 발랄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른들도 안심하는 눈초리가 되어서 이제 이쪽에서 관심을 꺼주셨고요. 저는 머쓱하게 형님과 주전부리를 가지러 베란다로 가보았죠. 이제 다 해결이 되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며 땅콩이 든 박스를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깜짝이야.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형님이 제 엉덩이를 냅다 걷어차신 겁니다. 그 바람에 저는 땅콩 박스에 얼굴을 갖다 박았죠. 놀라서 형님을 돌아봤는데 그러자마자 이번에는 어깨를 걷어차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완전히 쓰러졌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도 안 나왔어요. 살살 기어오르려고 간을 보는 게 처음부터 거슬렸는데 네가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너 앞으로 내가 주제 파악 제대로 시켜줄게. 미치셨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막무가내로 구셨던 건 형님이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지금 이렇게 구는 것도 잘못이야. 주제 파악 못하고 나한테 대드는 거. 납작 엎드리지 않은 거. 너하고 나는
아빠가 있고 없고부터 완벽한 차이가 나는 인생이었단다. 네가 함부로 나한테 개기려고 들 게 아니라는 소리야. 저도 이제 한계였습니다. 형님의 개소리를 들어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형님,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만하세요. 작작하시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 막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네. 야,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어차피 이 집안 식구들 결국에는 내 편이야. 아무것도 없는 네 편은 왜 들겠니? 저는 시댁이 아니라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할 작정이었으나 형님이 그걸 아실 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며 상대를 끝장내기로 결심했죠. 가증스럽게도 형님은 베란다를 벗어나자마자 명랑한 사람인 척 굴었습니다. 저와 문제없이 지내는 척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활발하게 잘 대해주시더군요. 그러나 뒤에서는 몰래 저를 걷어차기 일쑤였고 막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참았어요. 일부러 인내하면서 그런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걷어차여도 바닥을 구른 뒤에도 제가 찍소리 안 하자 형님은 그게 재미있으신 모양이었죠. 정도를 모르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혀 대셨습니다. 그게 애초에 형님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사람이지만 제 부탁을 거절하실 거라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혜윤아, 네가 무슨 일로 연락을 다 했어? 무슨 일이야? 바로 제 아빠였습니다. 단박에 저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채시더군요.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아내고 형님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일정 시점부터는 형님이 저를 괴롭히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왔다는 점도 덧붙였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알아들었다. 내가 해결하마. 우선 상대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둬야겠지. 내가 다 알아볼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내면 돼. 매사에 이성적이신 아빠의 목소리가 그때만큼은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던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잘나디 잘난 사람들이 아빠를 찾으며 변호를 부탁하는 것이구나 싶었네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저를 끈질기게 괴롭혀온 형님에게 제대로 시원한 항방을 날릴 수 있었죠. 형님, 알고 보니까 형님네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처음에 돈을 번 집안이라면서요. 그거 완전히 검은 돈 아닌가요? 뭐라고? 이게 미쳤나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툭 던졌을 뿐인데 형님은 금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툭 던져주기로 했죠. 명함이었어요. 얼떨결에 그것을 집어든 형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중 한 곳이잖아. 이런 쪽으로 문외 아닌 나도 알 정도인데 이런 로펌의 대표 변호사 명함을 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 제가 그 변호사님께 부탁 좀 드렸거든요. 정신 나간 우리 형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증거도 잘 모아왔어요. 증거? 야, 너 웃긴다. 너 아주 음침한 년이었구나. 나한테 굴복하는 척을 하면서 그간 증거나 모으고 있었어? 근데 너 이 변호사한테 직접 부탁한 건 아니지? 이렇게 비싼 변호사를 네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건 형님의 돌아버린 정신머리 수준이고요. 그 유명하고 비싼 변호사를 제가 고용하는 건 당연히 말이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제 아빠이시거든요. 저도 한 번쯤은 해도 되겠죠? 아빠 자랑. 뭐? 아빠라니? 너한테 아빠가 어디 있어?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잠깐. 이제 보니까 성이 똑같잖아. 당황하신 형님은 명함 속 이름을 바라보다 손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네요. 저는 처음으로 형님 앞에서 아주 홀가분하게 자리를 뜰 수 있었습니다. 통쾌한 발언도 남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작하시라고요. 그때 멈추셨어야죠. 이제는 후회해도 늦었다는 거 아시죠?
형님이 온몸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어요. 마치 제가 세게 걷어찬 효과를 낸 것만 같았습니다. 후련했죠. 시댁 식구들한테도 다 밝혔어요. 여태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모두가 경악해서 섣불리 아무도 입을 먼저 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전부 웬 소란이냐며 아주버님께서 머리를 싸매셨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일 투성이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죠. 동서, 내가 다 미안해. 잘못했어. 그 로펌 대표 변호사가 정말로 동서 아빠 맞더라. 아이 참, 동서도 그런 이야기는 째깍째깍 해줬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잘 지냈을 텐데. 나도 동서한테 실수를 안 했을 거고 말이야. 무릎을 꿇으신 건 인상적인데 잘못했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실수라는 단어로 정정을 하시는 거 더 인상적이라서 무릎 꿇으시는 거 벌써 잊혀지려고 하네요. 아, 아니야. 실수라면서 덮을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명백히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 사무실하고 식당은 내버려 두라. 응? 이렇게 빌게. 형님이 제 앞에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이유. 그건 바로 형님의 친정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과 식당이 걸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것까지 건드리실 작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뒤가 구린 게 있었으니까요. 떳떳하지 못한 사업으로 애초에 돈을 만진 집안이라서 그런지 구려도 너무 구린 구석을 가지고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잘 된다던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이 다 책임지고 깜빵을 가시든가요. 뭐? 깜빵? 나보고 지금 감옥에 가라는 거야, 동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던 형님 가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희생하시는 그림, 저는 멋질 것 같은데요. 저한테 여태 하셨던 짓거리만 봐도 깜빵에 당첨되시는 거 별로 그렇게 억울하실 것 같지 않고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끝도 없이 오만하게 굴었던 형님은 그날 제 앞에서 개거품을 몰며 볼품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몇 달 뒤 형님은 완전히 넋이 나가서 일상생활도 못하셨습니다. 아빠가 그러시기를 일반 사람들은 소송 하나만 걸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더라고요. 형님은 스트레스가 심해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사셨고요. 아주버님과는 진작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숨죽이고 사셨던 아주버님은 이제야 해방이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신 바 있었죠. 알고 보니까요. 형님은 초등학교 내내 왕따를 당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또 소외를 당하셨던 건데 집안에 돈이 확 많아지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위치가 갑자기 바뀐 거였죠. 그리고 형님은 그 이후로 만만한 상대를 잡아서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피해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형님과 대학에서 같은 과를 전공하던 어떤 동기부는 형님이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너무 괴로워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했다더라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으나 대학을 자퇴하셨고 그 이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서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이런 피해자들이 여러 존재한다는 것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형님의 집안은 뒤가 구린 것들이 제대로 덜미가 잡혀서 폐가 망신을 당했고요. 이혼을 당하신 뒤 형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사셨습니다. 언제 어떤 명목으로 소송장이 날아올지 모르니 항상 덜덜 떨면서 긴장하는 일상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 하는 거겠죠. 아빠가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나서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엄마는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한참이나 하고 계셨어요. 그 이후로는 종종 아빠와 편안하게 통화를 주고받으시는 게 된 듯 싶더라고요. 너무 늦었지만 엄마에게 진심으로 옛날 일을 아빠가 재차 사과하신 모양이었죠. 이만하면 괜찮은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 현님이었던 사람 같은 인물을 주변에서 만나신 적이 있나요? 설마 이 사람보다 더한 인물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씨입니다. 저는 40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힘들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가정주부였던 제가 남편의 보증금으로 작은 토스트집을 해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이 죽고 남은 가족이라고는 아들 하나라서 정말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면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이 가난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오빠에게 올인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공부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공부를 제법 하는 아들을 밀어주기 위해 낮에는 토스트 가게라고 밤에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희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2살 위의 오빠보다 제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지만 여자아이는 공부 잘해도 소용없다며 인문계조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그런 저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강한 부모님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입학 후 장학금을 받았지만 공장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은 꿈도 꿀 수가 없었죠. 사별한 남편도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주임이었던 그는 제 사정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야간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게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제가 버는 돈으로 오빠는 서울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신랑 덕분에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질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 신랑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김태균 씨 와이프 되시나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지금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으세요. 지금 병원 응급실로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아들 손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랑은 음주운전을 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대로 사고가 났고 수술을 하고 있지만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웬 날벼락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8살인 아들이랑 저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고통을 주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저희 오빠가 오더라고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보다 저를 더 많이 챙겨주었던 오빠가 병원 수속부터 저희 아들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저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정말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신랑이 떠나고 한 달 동안은 정신을 놓고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오빠는 저를 한 대 때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애야, 너 엄마야. 지금 네 아들 몰골을 봐. 내가 이틀마다 와서 돌보고 있지만 지금 아들마저 잃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려. 엄마는 강하다잖아. 네가 일하는 거 태균이가 알면 더 슬퍼할 거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너 살 길을 찾아야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지훈이는 어떡할 거야. 오빠의 말을 들으니 이제야 하나 남은 내 아들 지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아들 지훈이를 위해 살아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빠 집 근처로 이사가는 거였습니다. 일을 시작하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오빠와 새언니는 언제든 오라고 해주셔서 아들 학교 근처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2개 파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정주부로 10년을 살다가 처음 해본 장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유인 아들이 있었기에 매일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요리책만 10권이 넘는 책을 보면서 소스를 연구하면서 다른 메뉴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쓸 정도로 근처 맛집으로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아들의 뒷바라지는 해줄 수 있어서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가 일해서 돈 벌고 학원을 보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한 반항심도 생겼지만 아들은 한 번 공부하면 공부에만 몰두하는 타입이라 저 또한 공부 잘하는 아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이때 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싸우더라도 풀고 해결해 나갔으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학원 보내주고 용돈 주는 게 저의 사랑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공부,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밀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정말 공부는 잘하지만 무뚝뚝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아이로 컸습니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보던 오빠가 아들 지훈이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저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서 너 키우는데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니? 외삼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랑 전 이런 게 편해요. 아니,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돈 벌면서 사는데? 오빠 그만해. 아들 사춘기인가 봐. 괜히 공부하는 애 건드리면 좋을 거 없어. 우리 떠들지 말고 나가자. 너는 아들한테 무슨 죄인처럼 굴어. 네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키우면 나중에 너 후회한다. 아, 오빠 사춘기 때 다 그래. 오빠가 아직 사춘기 아들 안 키워봐서 그래. 나가서 이야기하자. 아들 공부하는데 괜히 방해되지 말고. 중학생이 되면서 아들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저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근처에서 토스트 가게라는 것이 부끄러워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학원에서 밤 10시가 되어서 들어오고 집에 와서도 저녁 한 번 같이 먹지 않고 늘 자기 방에 음식을 들고 들어가서 혼자 먹었습니다. 아들, 주말인데 엄마랑 외식 한번 할까? 근처에 고깃집 생겼대. 우리도 가보자. 엄마 외삼촌네랑 갔다 오세요. 전 집에 있을래요. 저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엄마도 피곤할 텐데 방에 가서 쉬세요. 아들은 저에게 늘 거리감을 두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으니 아들의 성격 자체가 그런 성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장사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새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아가씨,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아가씨 얼굴도 아직 예쁘고 젊은데 내가 동생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 오빠도 늘 아가씨 걱정해요. 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동생이 안쓰럽다고. 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오빠랑 언니 없었으면 저 정말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알죠? 저는 부모님보다 더 언니랑 오빠에게 의지하면서 지난 3년을 살았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초등학생이었던 지훈이를 챙겨준 건 새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늙고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도 바로 새언니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새언니의 언니로 태어나 제가 받은 것들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 만큼 저에게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오빠는 그날 저녁 저를 집 앞으로 부르더라고요. 오늘 나 주용이 만났다. 그러다가 너 이야기를 했어. 너도 혼자가 된 지 6년이 되었다고 말했어. 주영이도 지금 혼자야. 와이프 암으로 죽고 나서 혼자서 살고 있어. 주영이가 너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더라. 너는 어때? 아니 오빠, 그냥 나는 지훈이 엄마로 살래. 아무리 예전보다 과부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이 데리고 새 사람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지훈이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한데 괜히 엄마가 구설수 오르기 싫어. 그리고 아직 나 우리 신랑 마음에 품고 살아. 나는 괜찮아 오빠.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신랑이 죽고 나서 가시를 잔뜩 세우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관심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오빠의 단짝 친구로 저 또한 오랫동안 보았던 오빠였으니까요. 사실 주용 오빠는 저의 첫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걸 늘 칭찬해주고 농담으로 우리 아기 다 크면 오빠에게 시집와라 할 정도로 오빠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저는 공장으로 취직하면서 삶의 기로가 달라져서 멀어졌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하고 했는데 거리가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사귀자라고 딱 정해진 연인도 아닌 요즘 사람들 말로 썸이라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주용 오빠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가 주선하신 선자리에서 와이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지훈 오빠의 와이프는 결혼하고 아이를 유산하고 암까지 걸려 3년을 병상에 있다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주영이 좋은 놈이야. 너도 잘 알잖아.
너랑 주영이 어릴 때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거 오빠는 알고 있었어. 주영이가 너 결혼했다 했을 때 얼마나 술 마시고 울었는지 내가 그걸로 아직도 놀란다. 자기 와이프 아파서 병상에 있는 병수발 다 했고 와이프 죽고 나선 내내 다른 여자 쳐다도 보지 않던 놈이야. 너도 아직 젊은데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너 삶도 살아야지. 오빠가 주영 오빠랑 나랑 연결해 주려는 거 잘 알아.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오빠, 나는 엄마잖아. 주영 오빠는 아이가 없지만 난 다르잖아. 그 사람 주변에서 우리 지훈이 받아들일까? 아닐 거야. 나는 우리 아들 눈치 보면서 키우기 싫어. 오빠가 지훈이 키울게. 그러니 너는 새 출발해. 언제까지 네가 40대인 줄 알아? 너도 아직 젊고 꽃다운 나이야. 이제 너 아끼는 사람이랑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아니야, 오빠. 다신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나는 우리 아들에게 당당한 엄마이고 싶어. 적어도 우리 아들이 성인 되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 그때 좋은 사람 생기면 그땐 오빠가 하라는 대로 내 인생 살아볼게.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오빠가 주선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새언니 또한 아가씨 내가 지훈이 잘 키울게 했지만 자식을 떼어놓고 시집가고픈 엄마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돌싱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졌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재혼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제가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오빠의 친구였기에 동생을 맡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주영 오빠는 저에게 긴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네가 언제든 부르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게. 연인이라는 자리가 부담스러우면 오빠 친구 아는 오빠로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연락해. 오빠는 변호사였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15년 뒤 오빠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15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연락을 하게 되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 30대, 40대를 바쳐서 키운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만 잠시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고 저희 아들은 서울의 유명한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그러고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펀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취업을 하고는 3년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도 결혼할 때쯤 들었습니다. 간혹 안부 전화를 해도 밥 먹었니? 어디 아픈데 없니? 라고 물으면 아들 녀석은 무뚝뚝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명절에 뵈어요 하는 게 다였습니다. 사람을 곁에 두는 성격이 아닌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는 기뻤습니다. 한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들 성격을 잘 알아서인지 긴 인생 혼자 살기보다는 누구든 아들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캐나다에 부모님이 계시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저희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또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진 아이라고 해도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은 아이들끼리 만났기에 그런 큰일을 저질렀겠죠. 그 둘은 주식을 주업으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며느리도 회계학과를 나와서 둘은 금전적으로 돈을 불리는 방법을 잘 아는지 처음에 제가 사준 5천짜리 전세를 2년 만에 5억짜리 자가 아파트를 살 정도로 잘 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용돈을 한 번 주거나 같이 여행을 가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도 일하다 보면 다른 집 아들들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고 듣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다든가 꽃 한 송이 사주는 다른 집 아들에 비해 우리 아들은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무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불평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봐주고 싸울 일은 만들지 말자고 한 일들이 아들을 이런 성격으로 만든 게 잘못인 것 같아요. 다 저의 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도 부모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컸네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아이를 만나 결혼을 한 거겠죠. 며느리 또한 저희 아들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키웠다 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네요. 그날은 제 환갑인 생일날이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환갑잔치를 안 한다고 해도 보통 식사 한 끼는 하잖아요. 저를 잘 챙겨주고 고마웠던 오빠네 부부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식당 예약도 제가 했네요. 아들, 엄마 환갑 생일이잖니. 외삼촌네랑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 우리 여태까지 외삼촌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너도 시간 약속 잘 맞춰서 와. 알겠습니다. 식당은 엄마가 알아보세요. 제가 식사 끝나면 계산을 할게요. 따로 용돈은 제가 챙길게요. 그날 봬요. 전 아들이 주는 용돈보다는 편지 한 통, 그리고 나를 위해 시간을 내서 사준 선물 하나가 더 그리웠습니다. 아들은 명절이나 생일날 돈을 이체해주면서 본인 할 일은 다 했다 하는 식으로 저를 대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환갑잔치날 식당에서 요리가 나오는데 아들네가 오지 않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차가 많이 막히나 싶어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 일이 늦게 끝나서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엄마 계좌로 300만 원 넣어드렸으니 외삼촌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아니, 아들. 아무리 바빠도 오늘 엄마 환갑 생일이야. 이런 날만큼은 엄마를 위해 올 수 있잖아. 평소 내가 한 번이라도 너를 귀찮게 한 적이 있니? 아우, 정말 너무하구나. 일이 정말 바빠요. 죄송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그날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운 날이 아닐까 싶네요. 오빠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가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쯤은 안부 전화를 해볼 만한데 그렇게 제 생일날을 망치고도 전화 한 통이 없었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래도 둘이서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저는 한 번도 두 아이에게 그런 아쉬운 점을 말로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 또한 제 업보겠지 생각했습니다. 사실 돈 번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키우질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사는 건 전쟁이었기에 조금만 더 모으면 아들이랑 여행 가야지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질 못했으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 아들의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도 지금 다 없어진 지금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한 번도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새 나이는 60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그때쯤 오랫동안 했던 토스트 가게를 접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집 사줄 만큼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살 만큼 돈은 모았고 간간히 아는 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영어와 미술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 이때가 가장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자주 연락은 안 되지만 자기 앞가림 잘 하고 있다고 믿었던 아들 내외와 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와 미술 공부 등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내가 사고를 좀 쳤어. 엄마 정말 미안한데 지금 집 팔아서 나한테 투자하면 안 될까? 내가 3배 더 얹어서 줄게. 딱 1년만 나에게 그 돈 투자한다 생각하고 맡기면 안 돼? 그 사이에 우리 집 와서 살면 되잖아. 내가 미연이한테도 다 얘기해놨어. 미연이 지금 캐나다에 있는 친정에 가 있어. 당분간 캐나다에 있다가 올 거니까 며느리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여기서 살자. 1년만 우리 집에서 살고 그 뒤엔 내가 돈 불려주면 엄마 좋은 아파트 사드릴게요. 내가 정말 급해서 그래, 엄마. 그래, 알았어. 엄마가 최대한 급매로 내놓을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 어차피 내가 하는 사업 엄마 잘 모르니까 말해도 알 수 없어. 엄마 내가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해놨거든? 오늘 집 보러 온다니까 집 정리만 좀 해놔주세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집도 얼른 팔 수 있도록 할게. 엄마 고마워요. 지금 빨리 필요하니까 무조건 가격 맞춰줘요. 근데 지금 내가 5억이 정말 필요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사 날짜도 빠를수록 좋다 그래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아들은 미리 부동산에 저희 집을 내놓고 당장 1시간 뒤에 집을 보러 온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부모가 있을까요? 한 번도 자기 집에 먼저 오라고 말한 적이 없는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 것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명절 때만 보는 아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오빠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며느리 캐나다 들어가 있는 동안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그러네. 나 집 팔고 그 돈으로 아들이 투자해준다 해서 당분간 아들 집에 갈 것 같아. 그래, 지훈이가 이제 철이 드나 보네. 며느리 없으면 뭐 네가 편할 수도 있겠다. 이사 다 하면 오빠도 한번 초대해줘. 나도 지훈이 얼굴 한번 보자. 어째 몇 년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네. 무심한 녀석. 오빠, 내가 이사 다 하고 나면 연락할게. 저는 아들 말만 믿고 금매로 집을 팔았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다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삿짐을 붙이겠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까지 전화가 잘 되던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캐나다에 있어서 전화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아들마저 연락이 안 되니 저는 짐은 빼야 하고 갈 곳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선 급하게 필요한 짐만 들고 아들이 가르쳐준 아파트로 가보았습니다. 3년 전에 처음 가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아들 집이라 낯설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아무리 배를 눌러도 열어주질 않더라고요. 하염없이 아들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아파트 집 앞에 몇 시간째 앉아있으니 누군가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저기 아주머니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408호 지금 집 내놓은 상태인데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저희 아들 집인데 김지훈이라고 지금 집 내놓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예, 어제 여기 이사했잖아요. 다음 주에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여기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아들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닐까요? 어제 이사 나가서 여기 아무도 안 살아요. 전기도 가스도 다 끊어진 상태라서 제가 압니다. 다시 전화를 해보세요. 전 100통이 가까운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번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가 살던 집에 갔습니다. 저 또한 모레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가전가구야 다 버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사용한 것들이라 버릴 때도 되었죠. 제 수중에 남은 돈은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아들이 돈이 급하다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9천만 원과 집 한 돈 5억을 모두 다 입금해 주었기에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구, 가전을 다 버리고 우선 살 집을 찾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 고시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월세도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당장 입을 옷가지와 실용품을 사고 아들에게 연락 올 때까지만 지내자 생각하고 방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경찰서도 찾아갔어요. 어머니, 지금 아들 실종 신고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저랑 같이 살기로 해놓고 한 달째 깜깜 무소식입니다. 혹시 아들이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요? 아니요, 사고자 명단에 아드님 이름이 없고요. 실종 신고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우선 한 달간 연락이 안 된다 하셨으니 실종 신고를 해드릴게요. 이만 돌아가세요. 아니, 형사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아들이 안 좋은 사고에 휘말린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라지면 저 말고도 누구 하나는 실종 신고를 할 텐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별거 중이라고 해도 며느리 또한 연락이 안 된다는 게 하지만 전 아들이 제 돈을 다 들고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모든 게 며느리와 함께 짠 계획이라는 걸 한 달 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한 달이 지나도 경찰서에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사정에 대해 다 말했습니다. 뭐? 지훈이랑 연락이 안 돼? 너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아들이랑 잘 살고 있겠지 생각했고 너희 새언니가 전화해도 안 받는다 하더니 잘 살고 있는 건 맞아? 도대체 지훈이는 무슨 일이라니? 나도 한번 알아볼게. 너 지금 어디니? 당장 집은 빼줘야 하고 가정가구는 어차피 15년씩 쓰던 거라 다 버리려고 간단히 내 옷가지만 해서 고시원에 들어왔어. 당장 살 곳이 없어서
오빠네도 지금 손주 키운다고 바쁜데 내가 갈 순 없잖아. 그리고 일주일이면 전화 오겠지, 한 달이면 오겠지 하면서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 아마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아실 겁니다. 제 마음을요. 우리 아들의 나쁜 모습을 오빠에게 알리기 싫어서 바로 연락을 안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연락 올 거라고 믿고 있었고 한 달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의심 없이 믿고 있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우선 너한테 갈게. 좀 기다려봐봐. 오빠가 전화 줄게. 오빠는 저랑 전화를 끊고 저랑 인연이 될 뻔했던 주용 오빠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오빠가 아는 인맥 중 법적으로 가장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고 저도 잘 아는 사람이니 도움을 청하고자 전화를 걸었겠죠. 저는 그렇게 15년이 지나서 그 사람과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행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나기가 창피했어요. 미애야, 잘 지냈어? 이렇게 또 우리가 인연이 돼서 연락이 되었네. 네 오빠한테 대강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 우선 오빠에게 아들 인적사항을 알려줄래? 그럼 내가 찾아볼게. 우선 고시원에서 나와서 오빠 집에서 생활하는 건 어때? 우리가 20대도 아닌데 고시원 좁은 방에서 생활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한번 우리 사무실에 나와. 나도 지금은 은퇴해서 명의만 변호사 사무장인데 그래도 내 사무실이니까 한번 나와서 얼굴 보자. 그리고 아들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해보자. 오빠가 우선 찾아보고 내일까지 연락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던 주용 오빠는 저희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부터 모든 정보를 듣고는 오빠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오빠는 사무실로 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직접 사무실로 나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주용 오빠가 일하는 곳은 목동에 고급진 상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신호를 건너기 위해 건널목에 서서 주변의 고급진 건물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이 외제차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빨간색의 벤츠 스포츠카를 몰고 있었고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한순간 다른 장면들은 다 페이드아웃이 되고 아들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들릴 일이 없겠죠. 저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아들을 붙잡으려고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애타게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시 신호가 바뀌고 아들이 탄 차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던 아들이 저렇게 좋은 옷에 비싸 보이는 차를 타고 있는데 왜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문자를 매일 10통씩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잘 때마다 내일은 꼭 연락이 오겠지 하면서 신에게 빌면서 잠들길 반복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주용 오빠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미애야, 잘 찾아왔네. 오랜만이다. 너는 하나도 안 늙었네? 그런데 무슨 일이야? 표정이 넋이 나갔는데. 오다가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오빠도 그대로네. 오빠 사무실 정말 좋다. 오빠도 성공했는데. 이제 나도 쉬어야지. 이제 우리 나이는 현장에서 뛸 나이는 아니라서 나 시간 많아. 그러니까 나에게 부담 안 가지고 물어봐도 돼. 우선 자리에 앉아봐. 내가 알아본 것들이 너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빠는 그렇게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지우는 지금 캐나다행 비행기 표를 일주일 후에 출발하는 표를 끊어놓은 상태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만 2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내역을 조회해서 알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였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 게 아니라 연락은 안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너희 오빠에게 먼저 물어봤어. 네 아들에 대해.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해주니 바로 돈만 밝히던 놈이 자기 엄마 집까지 들고 이제 캐나다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 막아달라 하더라. 사실 나의 변호사 감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자기 집도 팔고 회사도 정리하고 우선 나오는 돈만 20억이지만 와이프에게 보낸 내역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자동차 리스한 것도 다음 주까지이고 아마 다음 주가 지나면 아들 못 잡을 것 같은데 캐나다 이민 준비하는 것 같았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지?
하긴 알면 네가 실종 신고를 안 했겠지. 오빠, 사실 나 방금 이 앞 사거리에서 아들을 봤어. 외제차를 몰고 지나가더라. 내 눈을 의심했어. 내가 잘못 본 거라 생각했어. 내가 집 주고 모은 돈 다 주고 고시원에서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 거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집도 주고 제 노후 자금도 빌려주고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 아들이라 이제 좀 가족처럼 1년이라도 같이 산다고 기뻐했던 제 자신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집을 팔라고 종용하고 모든 걸 다 주었을 때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봤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요? 하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의심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거라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애야, 내가 이래서 사무실로 오라 그런 거야. 전화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네가 힘들 것 같아서. 너희 오빠도 지금 여기로 오고 있어. 내가 오라고 했어. 네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 아마 지훈이는 처음부터 이민을 생각하고 가서 할 사업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돈을 다 끌어서 한국을 떠날 생각이었던 것 같아. 우선 출국 정지부터 하자. 그리고 지금 묵고 있는 호텔에 가서 사정을 말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요즘 사실 이런 경우 정말 많아. 우리 때랑 다르더라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돈 받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해서 부양비를 받기도 하고 너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봐.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출국금지 의뢰 신청뿐이라 그것까지는 해놨어. 아마 조만간 변호사인 나에게 전화가 오겠지. 아니면 너에게 전화가 갈 거야. 저는 제 오빠와 함께 오빠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집에는 오빠네 부부와 딸네 가족까지 6명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새언니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이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했지만 33평 아파트에 6명이 살고 있는 집에 저까지 같이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네 사위 보기에도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버림받은 부모, 아들이 돈을 들고 튄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저한테 이런 시련까지 주는 걸까요?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이제 나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쁜 생각에 잠식되어 있을 때 틈틈이 연락을 해주고 밥을 사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준 게 바로 주용 오빠였습니다. 와이프랑 사별하고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산 오빠는 이제 일도 쉬고 싶다며 고향에 집을 보러 다니며 강아지를 키우는 낙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동무나 되어달라며 저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사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주용 오빠뿐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오빠는 오빠의 삶이 있기에 더 이상 민폐 끼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중 아들에게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첫 마디가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건 저한테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였기에 당연히 사죄를 먼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첫 마디는 저를 울렸습니다. 나를 사기죄로 고소한 거예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엄마 때문에 출국정지 신청서가 왔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다음 주에 들어가서 계약해야 하는데 지금 5억 나한테 줬다고 이러는 거야? 너야말로 첫 마디가 나한테 따지는 거니? 너 믿고 내가 한평생 모든 전 재산 다 줬어. 사기 맞잖아. 너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서 집을 팔라고 하더니 그 집마저 팔면 엄마 어디서 살아? 너는 엄마 생각 한 번이라도 했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네가 정말 인간이야? 자, 진짜. 그래서 지금 사기죄 고소한 거 취소 안 할 거라는 거지? 정말 엄마가 원하는 게 뭔데? 나 지금 캐나다에서 사업하려고 돈이 필요한 것도 맞는데 이번 계약만 하고 나면 다시 돌려줄게 그럼 되잖아. 그러니 당장 출국금지 신청 풀어. 안 풀면 그 돈조차 주지 않을 거니까 잘 생각해요. 집까지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이나 해본 적 있어? 엄마 이 나이에 고시원에 살았어. 너 하나 믿고 기다렸어. 그런데 지금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외삼촌이랑 친하시니까 외삼촌네 집에서 살면 되잖아. 그리고 엄마 나 몰래 돈 모은 거 있잖아. 그런데 왜 그러는데? 진짜
나 이번에 캐나다 못 들어가면 여태까지 작업해놓은 거 다 끝이라고. 어차피 엄마한테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면서 돈 준다잖아. 1년 안에 줄 테니 빨리 고소 취하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제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들 앞길에 방해를 한 적이 있었나요? 정말 아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끝까지 본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저 또한 이제 끝이구나, 나도 이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이자 제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고 많이 하는 주용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지훈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주변에서 좋은 사람 있다 만나봐라 해도 한 번도 재혼 생각 안 했어. 오빠한테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 살면서 지훈이 하나 잘 살게 하려고 나를 위한 시간은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래?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돈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게, 요즘 세상이 참 그렇더라. 요즘 부양권 소송 나도 많이 접했어. 처음엔 나도 많이 놀랐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건 이상 고소가 들어와서 익숙해졌지만 당하는 부모의 마음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 너무 울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 너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그리고 너희 오빠 집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 집에서 우리 강아지들 나 없을 때 봐주지 않을래? 내가 유일한 취미이자 시간을 보내는 게 유기견 돌봐주는 거야. 너 마음 안정시키는 데도 좋을 거야. 애니멀 테라피라 그러잖아. 우리 집에 5명의 아이들이 있거든. 애들 좀 챙겨주라. 사실 전 오빠 집에서 눈치가 보여서 매일 늦게까지 일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오빠의 억지에 고시원에서 짐을 빼서 옮겼지만 대식구가 사는 집이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친 상태라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용 오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의 단독주택에 사는 오빠는 강아지 5마리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산책시키기가 힘들다며 저에게 강아지 산책을 매일 부탁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길을 걷다 보니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사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날들이 계속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쓰러져 더 이상 아르바이트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을 알고 오빠가 손 내밀어 준 거였겠죠. 오빠, 안 되겠어. 아들에게 이대로 다 뺏길 순 없어. 나도 이제 없는 자식이다 생각해야겠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대로 내 인생을 다 망칠 순 없어. 오빠, 나 좀 도와줘. 전 주용 오빠에게 전화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할까 말까 매일 매순간 마음이 정해지질 않더라고요. 자식을 고소는 했지만 더 일을 진행시키진 않는 상황이었는데 남은 인생을 돈도 없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캐나다 이민을 가며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혼자 모든 인연의 끈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미련하게 잡고 있기 싫었습니다. 그러자 주용 오빠는 안 그래도 아들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지훈이가 아니라 미애 네가 상처 많이 받을 거야. 내가 이런 소송을 했을 때 대부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건 부모 입장이더라. 그래서 난 받을 돈 확실하게 받고 끝내는 게 네가 덜 상처받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네가 끝까지 소송하고 출국 금지하고 며느리까지 소환하려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일주일 내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가 덜 상처받고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사연을 읽으신 분들 중 그래도 끝까지 소송해서 아들 인생을 망쳐야지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엄마니까요. 아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아들 편인 게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저는 제가 준 돈 중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생을 살아갈진 모르겠지만 내 병원비,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울 수 있는 비용 등 생각했고 제 변호사인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사실 이런 싸움은 길게 하면 정말 정신병까지 오더라. 많은 분들이 결국 우울증에 오셔서 힘들어하셨어. 너무나 감정적으로 힘든 싸움이니까 내가 처리할게. 괜히 만나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도 너한텐 좋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 우리 강아지들 산책시켜주고 나 저녁밥이나 좀 해주라. 나도 집밥 먹어보게. 그리고 화초들 관리 좀 부탁해. 오빠는 제가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들을 부탁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겠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 모르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또한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저한테 준 돈을 다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기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당장 출국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출국을 못하고 있으니 일이 커졌다 하더라고요. 주영 오빠는 아들 지훈이 출국을 막기 위해 변호사분들이랑 회의를 했고 상대편 변호사랑 만나서 조율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것을 주영 오빠는 저 모르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엄마가 삶을 이어나가고 싶을까요? 하루는 힘내서 내 삶을 살자 하면서 힘을 냈지만 또 하루는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법적으로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걸 알리기 싫었겠죠. 아들은 그 사이 저에게 문자만 서너 번 보냈습니다. 고소 취하하세요. 법적 싸움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사업 준비하러 가야 합니다. 내 인생 망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얼마 보내드릴까요? 제발 이번 사업 망치면 저 인생 망합니다. 아들 죽이고 싶어요? 저 진짜 이번 달 안에 못 들어가면 다 날아갑니다. 20억이나 투자했다고요. 저 죽으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캐나다 못 들어가면 저 죽어요. 아들의 문자에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아들은 아들이더라고요. 아들이 죽는단 말에 걱정이 되는 것 보니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평생 저에게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 없던 며느리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이 사람 캐나다 안 들어오면 저 이혼할 겁니다. 지금 일이라는 일은 다 시작해놓고 본인이 들어오지 못해서 제 돈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이혼시키고 싶으신 거 아니면 아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지훈 씨에게 얘기해서 어머니 돈을 돌려드리라고 할게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어디서 모자란 5억이란 돈을 융통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잘한 거 없는 며느리란 거 알지만 그래도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의 평생 모은 돈 이대로 날리면 그 사람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며느리 전화까지 받고 나니 복수만이 정답일까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새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희 부자 이야기 다 들었죠? 사실 처음에는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단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사이가 다시 개선이 될까? 이러나 저러나 다시는 아들을 못 만날 것 같은데 엄마인 나까지 독하게 나가야 하는 걸까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도 너무 많은 마음들이 저를 괴롭히네요. 아가씨, 내가 어릴 때부터 두 사람을 봐왔잖아요. 서로 너무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산 세월이 길어서 그래요. 이대로 아들 망하게 하면 아가씨 성격에 더 병날 듯해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더 후회하고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기서 그만하는 게 아가씨 남은 인생에 한을 만들지 않는 일인 것 같아.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아가씨 마음이죠. 전 언제나 아가씨 편이랍니다. 언제든 마음이 답답할 때 전화해요. 언니와의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 2년, 3년, 그 후에 10년까지도요. 지금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아들 인생을 여기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걸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 이혼까지 시켜가면서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내 마음이 편할까?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연락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에게는 내가 부족한 어미였는진 모르겠지만 난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너를 키웠다. 지금은 네가 부모라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내 마음을 모르겠지. 하지만 자식이 생긴다면 나한테 꼭 사과하러 오너라. 기다리겠다. 캐나다 가서 네 아내랑 잘 살아라. 긴 인생 나는 혼자 보낸 시간이 더 많았지만 너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잘 가거라. 너는 거기서 너의 행복을 찾기 바란다. 나도 이제 너에 대한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갈련다. 아프지 말고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 제 문자를 읽고 나서 아들은 제가 준 돈의 반 정도를 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라면서 말이죠. 주식으로 묶여진 돈은 시간이 더 걸린다며 자기가 가진 전부라 하더라고요. 전 이 사실도 변호사인 오빠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고 아들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저는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고소 취하해 주셔서 전 캐나다 갑니다. 다시는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들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인데도 말이죠. 저 또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로서 제 인생은 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용 오빠와 동거 아닌 동거를 하면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도 가고 다시 영어도 배우고 오빠 집에 같이 사는 대신 집안일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다시 배우는 영어도 그림도 하고 싶었던 공부를 돈 걱정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니 매일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즐겁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미움도 그리움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미애야, 우리 3번이나 엇갈려서 인연이 되질 못했잖아. 지금 이대로도 나쁘지 않지만 난 너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 네가 아플 때 당당하게 보호자로서 너를 지켜주고 싶어. 우리 남은 인생을 같이 즐겁게 살다가 가자. 내 아내가 되어줘. 오빠, 나도 이제 누군가한테 기대서 함께 웃으면서 살고 싶어. 오빠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오빠의 가족이 되어줄게. 오빠도 나의 가족이 되어줘.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17살에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이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오빠와 가정을 이루니 더 이상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 아들에게서 받은 제 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죽는 날 저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 기부하고 갈 겁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요. 1년 전 아들도 연락이 안 되고 모은 돈도 다 사라졌을 때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렇다고 남들처럼 벤츠를 사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돈에 매여 살았는지. 지금 저의 사연을 듣고 있는 분들 자식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추억을 쌓으세요.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공부만 시켜주면 된다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공부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괜히 싸울 것 같아서 말을 피한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의 한 장면이 될 거니까요. 저는 생각해보니 아들과의 기억에 남는 추억의 한 페이지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삶을 살아간다면 저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돈, 중요하죠. 하지만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미래가 이럴 줄 알았다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과의 추억을 만들면서 살았겠죠. 적어도 지금의 관계를 만들지 않았겠죠.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저처럼 후회가 가득한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애정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내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의 인생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답니다. 저는 그걸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네요. 제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요.